자, 이거 보면은 확실히 같은 대체당은 몸에 안 좋긴 하죠. 근데 대체당은 먹어도 딱히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팅키토 김윤겸입니다. 이제 3월인데 슬슬 여름 준비한다고 다이어트 시작하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저도 최근에 다시 관리를 시작했는데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맨날 뭐 치킨, 피자, 빵 이런 거 먹다가 갑자기 칼 같은 식단 하려고 하면은 좀 힘들잖아요. 특히 치킨, 피자 먹으면서 콜라 같은 음료수 자주 드셨던 분들은 확실히 금단 현상이 생길 만큼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뭐 이런 달달한 음료수뿐만이 아니라 설탕 많이 들어간 달달한 음식도 한 번에 끊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여기에 데리야끼 소스, 뭐 케찹, 양념 이렇게 다 설탕 들어가니까 음식 고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로 콜라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알룰로스 같은 인공감미료, 대체당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 0칼로리라고 막 신나게 먹고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대체당이 몸에 더 안 좋아 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걱정되기 시작한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이 대체당이 진짜로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면밀히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은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체당을 얼만큼 먹어야 될지 아주 명확하게 확실히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팅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대체당이 뭐냐? 말 그대로 당을 대체하는 식품입니다. 당연히 세상에 없던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 감미료라고도 불러요. 자연에서 추출하는 대체당인 알룰로스, 스테비아, 나항과 에리스리톨이 있고 화학적으로 가공해서 만드는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이런 애들이 또 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먼저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대체당은 설탕을 대체하려고 만든 것이지 물처럼 수시로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설탕이 몸에 너무 안 좋으니까 설탕만이라도 먹지 말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대체당이에요. 아시겠지만 설탕은 진짜 최악입니다.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려서 살이 찌게 만드는 포도당과 비만의 가장 큰 원인 지방간을 유발하는 과당이 둘 다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설탕입니다. 과당은 혈당 안 건드린다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과당은 에너지로 쓰일 수가 없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간으로 직행한 다음 이 알코올이 해독되는 것과 비슷한 경로로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당을 많이 먹으면 이 간세포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살찌는 체질이 되기 쉽고 더 심하면 지방간이 생길 수 있어요. 술 안 먹는 분 중에 지방간 생긴 분들은 대부분 다 과당을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과당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한 그 설탕을 많이 먹은 분들이 많겠죠. 음식이나 음료를 통해서요. 사실 대체당에 대해서 말하기도 전에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최악은 설탕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체당이든 간에 양 조절만 잘 할 수 있다면 설탕보다는 무조건 나아요. 꼭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겠죠. 이 점을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체당은 어떻냐? 일단 우린 다이어트 채널이니까 대체당은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인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혈당이라는 게 이제 포도당 분자가 혈액으로 이동을 해서 혈액에 있어야 혈당인데 대체당에는 포도당 분자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말이지만 혈당을 올릴 수가 없어요. 당 분자가 있어야 혈당이 오르는데 재료 자체가 없어버리니까 혈당 올리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대체당은 무조건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장내 미생물이고요. 두 번째는 만족감입니다. 자, 우리 몸에는 장내 미생물이 한 100조 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다 합쳐도 6에서 70조 개 정도인데 100조라고 하면 거의 1.5배 정도가 되는 거죠. 얘네가 이제 장 속에 존재하면서 인간이 소화 못하는 그런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좋은 성분을 만들기도 하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 생성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하고 장내 미생물을 잘 관리하는 게 다이어트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 장내 미생물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 1만 개 정도의 종류가 있다고 해요. 이 중에 몸에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에 나쁜 장내 미생물이 많아지면 건강도 안 좋아지죠.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날씬균, 뚱보균 이렇게 알려진 친구들도 다 장내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 몸에는 이 비만균이 되게 많은데 비만균이 많이 들어있는 인간의 대변을 쥐한테 먹이면 평범했던 쥐도 비만이 됩니다. 반대로 날씬한 사람의 대변을 쥐한테 먹이면 이 쥐가 더 날씬해지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근데 이 화학감미료, 이 대체당을 먹었을 때 사람의 장내 미생물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중이 증가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의 장내 미생물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먹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나마 체중이 증가하거나 혹은 뭐 당뇨까지 발현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두 번째 단점은 만족감입니다. 대체 감미료가 달다 보니까 우리 미각, 즉 단맛은 충족시킬 수가 있는데 뇌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해요. 유명한 실험인데 이 쥐의 미각을 마비시키고 물이랑 설탕물을 줬습니다. 당연히 쥐는 맛을 못 느끼니까 물과 설탕물을 선호하는 비율이 5대5 정도로 실험 결과가 나와야 정상이겠죠. 근데 쥐들은 장기적으로 설탕물만 골랐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는 인공 감미료를 탄 물과 설탕물을 똑같이 쥐한테 줘봤어요. 근데 이번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쥐들이 설탕물만 골랐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설탕이 주는 것이 이런 단맛 같은 미각뿐 아니라 뇌에 자극을 줘서 도파민을 분비시키기 때문이에요. 즉 만족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쥐도 이 단맛이 아니라 이 도파민 때문에 설탕물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결국에는 이 도파민에서 나오는 쾌감을 굉장히 좋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탕을 먹었을 때 훨씬 더 큰 만족감과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대체당은 설탕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점에서 부족하겠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식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더 자극적인 음식을 쫓게 되고 단 음식을 쫓게 되는 모든 이유가 사실은 이 쾌감 때문입니다. 이 맛도 맛이지만 이 뇌에서 느끼는 도파민, 이런 쾌감에 중독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음식 중독도 사실 이 쾌감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쾌감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줄이고 끊어가야 하는 대상이지, 이게 부족하다고 이 쾌감을 쫓아가는 거는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대체당이 쾌감을 주지 못한다는 거는 사실 단점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외에도 다른 실험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대체당 관련된 실험은 대부분 결과가 제각각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대체감미료가 문제가 있다, 어떤 거에서는 문제가 없다 라고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통찰을 해보자면 우리가 대체감미료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음식들을 주식으로 삼고 약간의 대체감미료만 추가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대체감미료만의 영향력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진짜 대체감미료만 측정을 하려면 다른 음식을 못 먹게 하고 얘만 먹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윤리적으로 불가능한 실험이기 때문에 실험 결과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연구팀이 어떤 음식과 함께 대체당을 먹게 했는지, 이런 실험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실험 결과도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상한 분들도 있겠지만 이 실험을 하는 연구진들에게 어떤 집단이 연구비를 지원했느냐를 보면은 이 설탕을 만드는 제당업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당업계가 지원한 연구에서는 대체당에 대해서 좀 날선 비판을 세웠고, 그렇지 않은 연구에서는 또 대체당을 안전하다고 평가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좋다 나쁘다라고 구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FDA에서는 이미 진행된 연구를 가지고 정리해서 다시 한번 분석하는 이 메타 연구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체당 중에 실제로 몸에 너무 유해해서 퇴출된 것도 있고요. 반대로 안전성이 입증되면서 오히려 더 입지가 높아진 대체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들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자, 그래서 대체당을 먹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대체당은 설탕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2번 제로 음료를 물처럼 마시는 게 아니라 가끔씩 너무 콜라가 그리울 때 이런 콜라를 대체하는 정도로 한 잔 먹는다. 이 정도는 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아직 모든 종류의 대체당들이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구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거니까 막 물처럼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위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다이어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성이에요. 단기간에 진짜 엄청나게 모든 걸 다 제한해서 살을 쫙 뺀다고 해도 이 체중을 오래 지속하는 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모든 걸 다 제한하고 스스로의 욕구나 욕망을 너무 과도하게 억눌러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너무 과도한 억제가 아니라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절제가 되는 선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과도한 억제는 식욕을 폭발시키는 지름길이 되고,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욕구를 너무 억눌러서 폭발하지 않는 자기의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누군가한테는 제로콜라나 대체당마저 끊었을 때 건강한 식사까지 포기할 만큼 큰 부분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제로콜라나 대체당을 사용해야 건강한 다이어트를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대체당은 개인의 절제력 또는 선호도에 따라서 현명하게 판단하면 오히려 다이어트를 지속하게 하는 좋은 아이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절제력이 엄청 좋고 딱히 단맛을 선호하지도 않는다면 대체당까지도 제한하는 게 훨씬 더 몸에 좋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대체당 중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좋을까요? 자, 일단 요리에 사용하기는 알룰로스가 가장 좋습니다.
알룰로스는 뭐 화학 대체당도 아니고 자연유래 대체당입니다. 건포도나 무화당에서 추출한 성분이에요. 뭐 여러 논문에서 혈당 상승과 인슐린 상승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굉장히 많이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 당도가 설탕의 70%라서 설탕이랑 맛이 가장 유사합니다. 그리고 열에 강하기 때문에 요리에 사용하기도 아주 적합하죠. 뭐 또 액상형도 있고 분말형도 있어서 요리 종류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하기도 용이합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쓰이는 대체당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틴키토 스토어에서도 일본 라쿠텐에서 현재 1등하고 있는 무화당 알룰로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요리할 때 사용하고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단톡방 분들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틴키토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스테비아나 나한과 같은 자연유래 대체당도 몸에는 괜찮은데 맛이 좀 쓴맛이 있다거나 열에 약한 측면이 있어서 요리에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에리스리톨이나 자일리톨 같은 이 당알콜도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소화불량이나 복부팽만, 뭐 설사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서 나에게 맞는지 먹어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 음료수나 가공식품이겠죠. 영양성분표 볼 때 그나마 괜찮은 제품을 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음료에는 대부분 다 화학 대체당이 들어갑니다. 자연유래 대체당은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등이 대부분 들어가죠. 근데 얘네는 단맛이 설탕의 60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뭐 애초에 많이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양도 굉장히 소량이겠죠. 그래서 뭐 매일 3-4캔씩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가끔 한 캔 마시는 정도라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아스파탐이 최근에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업계에서 지금 퇴출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아스파탐도 몸에서 분해나 흡수가 안 되고 대부분 체외로 배출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 10% 정도가 소장에 남아서 메탄올이라는 성분으로 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 메탄올이 포름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또 변형이 되면서 얘가 몸에서 독성 작용을 해요. 물론 이 아스파탐으로 먹는 포름알데히드는 우리가 술 마실 때 생기는 정도보다는 훨씬 적은 양입니다. 그래도 뭐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으니까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다고 봐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수크랄로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로 음료와 가공식품에 거의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얘도 마찬가지로 다량을 장기적으로 계속 먹는 거는 몸에 안 좋겠지만 현재까지는 가장 안전한 화학 대체당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소량 정도는 뭐 가끔씩은 괜찮다고 보는 편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정리한 내용들이고요. 이 내용들 잘 고려해서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건강한 식사를 가장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직접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때 내 절제력과 내 성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라이프 스타일을 건강하게 바꾸는 게 다이어트의 핵심이니까요. 알룰로스는 충분히 괜찮지만 제로 음료 같은 거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